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포럼에 초청받아 나온 류석춘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난 8월에 정년으로 마쳤습니다. 지금은 제가 틀딱TV라는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나 하고 있고 틀딱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포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들 찾아와서 제 유튜브도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행적 중에서 가장 비난받고 있는 친일 청산을 왜 제대로 못했느냐, 혹은 뭐 친일파니었느냐 하는 이런 비난이 있는데, 그 친일 청산이 실제 이루어지던 건국 직후의 상황을 제가 좀 역사적인 시야를 넓혀서 건국이 되기 전에 미군정기와 또 그 친일 청산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던 49년 이후에 이제 1950년이 되면 6.25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앞 시기와 뒤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과 연관지어서 그 49년, 48년 8월부터 50년 6월, 말하자면 6.25 전쟁 나기 전까지 건국하고 나서 그 시기에 가장 큰 핫 이슈였던 친일 청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시기의 앞부분인 미군정기와 또 그 시기의 다음 시기인 6.25 전쟁과 연관시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일청산이라는 문제를 그냥 1차원적으로 다른 문제는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고 단일 차원에서 그것만 딱 띄어냅니다. 일본에게 우리가 35년 지배를 받았고 그 지배받은 기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건국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청산을 못해서 지금까지 친일 청산 문제가 미진하다, 혹은 뭐 친일파가 득세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근데 이제 한 차원으로만 보면은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게 그렇게 한 차원으로만 진행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게 아니죠. 예컨대 지금 제가 오늘 이 순간 여기서 지금 이승만 포럼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찍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우선순위가 오늘 오전에는 시간이 빈다. 근데 내가 이걸 준비해서 이걸 하면은 얼마든지 저 유튜브 방송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그것이 제가 이 시점에서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안 하고 이걸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일보다 다른 일이 지금 저한테 관계된 게 많지만 오늘 요 순간만은 이 일에 전념하는 시간을 내가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는 거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어떤 가치나 나의 행동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친일청산에 관한 방송을 하는 것이, 예컨대 우리 가족 중에 갑자기 급한 사고가 벌어졌으면 제가 이걸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걸 못하고 그 사고 난 현장으로 가서 병원에 데려가서 가족들을 치료하고 하는 것을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역사적인 문제를 볼 때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저는 역사를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입체적으로 그 친일 청산 문제를 보면은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이고, 그 입체적으로 보는 것 같고 이제 입체적으로 역사를 보는 것과 단일한 차원에서 역사를 보는 것, 예컨대 친일 청산이다 하는 문제를 그냥 단일하게 일본한테 이러이러한 식민지 경험을 받고 이러이러한 차별을 받았는데 우리가 건국하고 나서 그 친일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충분히 처단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만 문제를 보면은 친일파 청산이 분명 미진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역사를 단편적으로 단일 차원에서만 보는 거고요. 건국이라는 새로운 일본의
통치가 미국의 승리로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45년 8월에. 그리고 45년 8월부터 48년 8월까지 3년 동안 미 군정이 또 북한에는 소군정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봐야 되고 그 무슨 일을 했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분단이라는 그 앞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일종의 냉전 체제라고 부르는 그 분단 체제가 들어오는 초창기의 역사적 과정이었죠. 미군정이. 그것이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세계사에서 이제 그 모습을 분단 체제가 모습을 드러내는 냉전 체제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과정의 시작이 미군정이고 소군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건국하느냐 하는 문제와 미군정 소군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충분히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주장하는 이승만의 선택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한반도 남쪽은 북한의 소비에트화가 남한까지 진척이 돼서 한반도 전체가 적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 그런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미군정 기간에 그런 문제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뭐 그게 구체적으로는 48년 12월쯤에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한 친탁통치 찬반 논쟁, 그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러면서 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필요하다, 뭐 통일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명분론. 실제 통일 정부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통일 정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를 안 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남한에도 심자라는 그런 통일 정부면은 이승만의 남한 단독 정부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정업 발언이라는 게 말하자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막는 발언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돼서 남한에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 체제가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구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왜 친일청산을 안 했느냐. 해방 직후부터 나오는 거죠. 45년 8월부터 친일파 처단하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친일파 처단은 과연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제가 길게 했는데요. 우선 45년 8월부터 48년 8월 사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미군정이나 한민당, 이승만, 김구 또 뭐 박헌영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정치권의 상층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기본적인 그 당시 상황은 이렇죠. 남한이 있습니다. 남한의 미군정이 공식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그 미군정 아래에서 이승만과 김구는 우파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왼쪽에는 박헌영 좌파들이 뭐 여운형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좌파적인 시각으로 남한을 북한하고 같은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한민당이라는 정당이 뭐 김성수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편에 가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른쪽 편에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자질로 보면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죠. 뭐 여러 가지 배경이나 가진 그 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문제는 하부 조직이 없는 겁니다. 바닥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한민당이라는 그 단체도 사실은 호남의 지주들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해서 그 자기들끼리 이너서클은 굉장히 그 지식 수준도 높고 인품도 좋고 한데 이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바닥에 어떤 우파 단체가 있느냐 청년 조직이 있느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약합니다. 김구 그런 거 임정에서는 좀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약하죠. 거기에 비해서 박헌영 뭐 그 좌파들 중도 좌파했던 그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그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든 것은 엄청나게 크죠. 제가 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그 브루스 카밍스가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 보면은 지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스캔을 했는데요. 한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커밍스가 쓴 오리진 오브 더 코리안 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저작인데 뭐 이 책도 나름 그 학술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요 지금 353페이지에 있는 표 인민위원회가 정부 역할을 담당한 지역. 이 인민위원회가 정부 역할을 담당한 지역을 브루스 카밍스가 남한 지도에다가 이렇게 흑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본은 패망하고 나가고 미군정은 아직 못 들어오고 자리를 못 잡고 할 때 이제 그 박헌영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건준을 만들어서 아니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마다 마을마다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지금 그 장악하고 있는 부분을 지도로 표시한 건데 남한의 반 이상이 인구가 많은 지역 예컨대 뭐 서울 그다음에 부산 뭐 대전 그다음에 뭐 광주 호남 쪽에 또 동해안에 강릉 그러니까 전국의 반 이상이 인민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인민위원회는 바닥 조직이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한민당이나 이승만, 김구는 상층 조직만 있고 바닥 조직이 없는 조직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느냐에서 우리들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슨 결정을 했고 거기에 하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뭐 이승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김구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하는 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인민위원회의 바닥 조직을 상대로 싸웠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파 단체들이.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잘 몰랐는데 다행히 최근에 그 문제를 조명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건국전쟁이라는 책이고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영석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신 원로 언론인 출신이신데요. 여기 보면은 조갑제닷컴에서 잊혀진 전사 서북 청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라를 세웠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바로 이 책이 그동안 우리 우파 역사에서 우파들이 현대사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명확하게 어떤 자료가 없어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이영석 선생은 45년부터 48년 3년 동안 미 군정기에 일종의 이미 6.25 전쟁 앞에 건국 전쟁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좌파들의 바닥 조직과 우파의 바닥 조직이 서로 싸우고 부딪히면서 우파적인 시각이 바닥에서 절대 좌파한테 밀리지 않게 버티게 해줬던 그런 그 싸움을 생생히 기록을 했고 그 밑받침이 있었기에 이제 그 상층부에서 진행됐던 뭐 48년에 50선거나 뭐 7월 17일에 그 재헌 헌법을 만든 거, 그다음에 이제 8월 15일 정부가 출범하고 12월 달에 유엔이 우리나라를 승인하고 하는 이런 어떤 상층부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이 바닥에서 좌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좌파들이 하던 일에 대해서 이 우파 청년 조직들 밑바닥 조직은 어떻게 싸웠나 하는 것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앞표지가 지금 이거고요. 이 책의 뒷표지를 보시면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염동진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건국전쟁에. 그다음에 김두한도 뭐 주인공, 손진 이 세 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 우파 청년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인데 서청과 민청, 이제 서북 청년단 민청은 민청의 약자가 뭔지를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젊은 그들이 벌인 처절한 싸움의 기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펼쳐진 좌우 세력의 피 튀기는 총력전,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엔 중간지대가 없었다. 수많은 청년단체가 연합하고 갈라지고 충돌하면서 죽이고 죽는 전쟁, 1000여 명의 목숨들이 이 전장에서 산화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었던 실패가 용납되지 않던 시절 젊은 그들에게 합법과 불법을 따지는 것은 사치였다. 우파의 절박함이 조직과 여론을 장악한 공산당을 무너뜨렸다. 돌, 죽창, 권총, 장총, 곤봉, 쇠갈고리, 도끼,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든지 무기로 쓰였다. 지금 이 책의 뒷표지에 있는 이 카피들 몇몇 줄이 이 책의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바닥에서 이런 우파 젊은 청년들의 어떤 능력과 결집이 없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국준비위원회 혹은 바닥의 인민위원회의 그 좌파들 조직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에서 싸움이 됐고 지켜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없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5 전쟁이란 것은 1950년 6월 25일 공산당과 전쟁을 공식적으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의 배경에는 이 45년부터 48년 미군정 시기에 남한에서 밑바닥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고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열전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건국전쟁의 저자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반민특위 일지라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방 및 건국기의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정리 문제에 관한 중요 사건 일지라고 해서 제가 좀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사건이지만 그 시점을 좀 유념하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45년 9월 19일 날 미군정이 들어서 미군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한 달 동안 좀 치안의 공백이 있었죠. 물론 미군정이 들어서 미군정을 선포했다고 해서 미군정이 우리 남한 사회의 구석구석에 그 치안의 어떤 질서를 잡는 능력이 있었느냐,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아예 공식적으로 공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공백 때부터 좌파들은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운형이 좌파들 세상을 만들어 갔죠. 바닥에서는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신탁통치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45년 12월에 이 신탁통치에서 우파는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좌파는 신탁통치를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소련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찬성으로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꿔가지고 이제 신탁통치에 대한 입장이 좌우가 대립되는 상황이 되고, 이 좌우의 대립이 운 좋게도 사실은 45년 후반기에는 남한에는 좌파가 사회의 모든 구석을 다 장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탁통치 논란에 대해서 우파가 반대하면서 우리 민족을 구성하는 보통 사람들의 정서에 다가가는 그 선택을 해서 신탁통치 논란을 통해서 좌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게 됩니다. 45년 12월 날. 그 다음에 이제 46년 5월에 미소공이 결렬이 되고 좌우 합작도 이제 엉망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과도입법위원이라는 미군정의 자문기구가 있는데, 이 과도입법위원 선거법을 만들면서 이 선거에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는 논란이 이때부터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46년 7월, 그러니까 해방된 지 1년 후에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는 공산당의 위조 집회를 만들어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 때문에 공산당이 이제 미군정화에서 불법화가 됩니다. 미군정은 처음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폭력만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폭력만 사용하지 않으면 공산당이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했죠. 근데 이제 이 불법적인 위조 집회를 만드는 사건이 적발이 되면서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이 불법화에 대응해서 좌파들은 총파업을 하죠. 그래서 뭐 철도 파업이다, 뭐
온갖 말하자면 그 당시 있었던 전평 전국 뭐 노동자 평의회인가 하는 그 좌파들의 조직이 총 걸기해서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그다음에 대구 폭동 아시죠? 대구에서 막 이제 좌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막 그 대구 의대, 그러니까 저 경북 의대에 있는 그 영안실에서 시체를, 폭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시체를 끌고 나와서 경찰에 의해서 죽였다라는 선동을 시작한 게 이 공산당 조직의 대구 폭동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 시기에 이제 새로 생긴 나라의 국립대 새로 생긴 나라에 좋은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대안이라고 해서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를 추진하는데, 이것을 또 좌파들이 죽어라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대학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과도입법위원 선거법에 따라서 과도입법위원이 이제 만들어져서 선거를 했고,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개원이 됐습니다. 46년 12월. 그래서 그 과도입법위원회가 제일 먼저 한 게 친일 청산에 관한 과도입법위원회 특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 기초위원회 구성해서 초안 수정안 제시한.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친일 청산에 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47년 이제 한 해가 갔습니다. 47년 3월 1일부터 48년 4월 3일까지 이 거의 1년 동안 제주도에서 4.3 우리가 4.3 사건이라고 말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4.3 사건의 본질은 남로당 제주도당 책임자인 김달삼이 48년 5월 10일 날 그 국회의원 선거를 제주도에서 못하게 하려고 이제 폭동을 일으킨 것인데, 이 폭동을 일으킨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군인이 이제 민간인을 많이 희생하게 만들게 돼요.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건이 이미 제주도에서는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47년 아까 얘기했던 그 특별조례 과도입법위원 통과를 했고, 그 아까 이거요. 그다음에 미군정이 근데 과도입법위원 특별조례 인준을 보류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 한반도를 통치하는 것이고, 친일 청산 문제는 니네가 나라를 세우고 해라.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에 친일 청산하는 것까지는 우리 생각에는, 미군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류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유엔 가능직에서 총선을 결의하고 재헌의 선거가 있고 건국이 되고, 보세요. 건국되자마자 반민법이 48년 9월입니다. 8월에 건국이 되고 한 달 만에 반민법을 제정해요. 그러니까 반민특별법이죠. 그런데 반민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에도 같은 거의 한 달 차이로 여순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이거는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보안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뭐 일종의 뭐 빨갱이 잡는 법이죠. 이거는 반민법은 친일파 잡는 법이고, 이 두 개가 보면은 9월달 12월 그래서 친일파 잡는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빨갱이 잡는 법이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민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본격 가동이 돼서 49년 전반부에 엄청나게 이제 반민특위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경찰이랑 갈등이 생기고, 그 와중에 49년 5월 달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국회에 북한의 간첩들이 침투해서 국회의원 10명 넘게가 연행이 되고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해서 특경대 무장해제하고, 49년 7월 달에 반민법 개정안, 맞으면 반민법을 이제 약화시키는 거를 통과시키고, 공소시효를 그래서 49년 8월 말까지로 하고, 49년 7월 7일엔 반민특위 조사위원 전부 사표를 만들어서 그때까지 뭐 영장 381, 체포 263, 특검 송치 200명. 그리고 새 개정안이 국회에 따라 통과돼서 49년 9월 달이 되면은 49년 10월 달이 되면 반민특위가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민법이 만들어진 48년 9월부터 49년 10월까지 약 1년간 이제 반민특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반민특위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전체적으로 688명을 조사해서 검찰 송치 599명, 영장 발부 408명, 체포 305명,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반민법이라는 것,
친일파 청산이라는 것을 단일 차원에서 다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면은 지금 여기서 숫자로 나온 688명이나 599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적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그냥 얼핏 봐도 남한은 공산당이 적화를 위해서 온갖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민법, 친일파를 처단하는 문제와 공산당의 치안 파괴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개의 과업 중에 그러면 나라를 세운 이승만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대처해야 될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승만으로서는 당연히 친일파, 쟤네들은 이제 과거의 적, 일본은 망했으니까 망한 일본에 협력한 애들 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유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적, 공산당이 남한을 이제 적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화돼서 우리가 지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판단을 당연히 하는 것이 정상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서 굉장히 정상적인 그 당시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신 거죠.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느냐. 나라를 세우는데 과거 우리나라를 먹었던 일본 지금 패망했어요. 미군한테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그 나라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해야 된다. 우선 급한 것은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이 나라를 못 세우게 하는 사람, 간신히 섰는데 이 나라를 적화하려고 하는 북한하고 협조하는, 소련하고 협조하는, 중국하고 협조하는 이 세력이 남한에 지금 깔려 있는데 얘네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승만이 염려하는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 직후에 친일 청산과 공산당에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 연설집을 정부가 출판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53년에 펴낸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지금 해당되는 부분 48년 9월부터 49년 4월까지 약 한 7, 8개월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 담화를 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꼭지가 있는데요. 53년 공보처에서 나온 걸 보면은 9월 24일 날 반민자 처단은 민의, 법 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토록 하라 라는 제목의 담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 49년 2월 8일에는 사무분담을 명백히 하라. 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이런 담화가 있었고요. 49년 2월 16일에는 이미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국회가 이제 특경대를 그 반민특위 아래 특경대를 구성을 해서 막 활동을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정당한 공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반민특경대는 해산시키겠다. 해산한다. 라는 이제 5개의 꼭지가 있는데 요 각각의 연설문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자 처단은 민의, 법 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토록 하라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국회에서 의결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대하여 본 대통령은 민의에 따라 서명 공부할 것이나 다만 본 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함에 대해 몇 가지 소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서명 공포한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각에서 이 반민법을 거부해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라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각이 그런 제안을 대통령은 그 내각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에서 한 것을 내가 서명을 공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이제 주의할 것을 몇 가지 얘기한 첫 번째는 벌을 받는 자가 손자에까지 벌이 미치어 그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즉 이제 맞으면 벌을 받은 사람만 해야지 이 연좌제 같은 방식으로 벌을 받은 사람의 후손들까지도 막 그 벌이 미치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원칙을
지금 제안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비록 관등으로는 처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관등으로라는 말이 이제 일제시대에 차지하고 있던 지위, 객관적인 위치로는 처벌에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은 결과적으로 일본 그 제국주의, 일본 식민주의에 협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그 당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객관적인 지위만으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그 지위 때문에 처벌을 하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압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속마음은 그렇지 않고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만, 이게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이따가 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김연수라고 김성수의 친동생이죠. 그 경성방직을 만들고 고려대학을 세우고 동아일보를 세운 김성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던 김연수. 이 사람이 요새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이재용 같은 사람이에요. 경제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당시 일본 식민지가, 일본 총독부가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하고, 이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요새도 뭐 예컨대 삼성그룹에다 대고 새 정부가 생길 때마다 예컨대 뭐 이명박은 노무현은 노무현, 이명박은 이명박, 박근혜는 박근혜, 문재인은 문재인, 다 삼성그룹하고 여러 가지 협조 관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좀 협조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경제계의 최고위에 있는 사람하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하자는 것이다. 지금 나라가 제대로 서지도 못했는데, 지금 비록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정권 이양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터이므로, 정권 이양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 군정으로부터 넘겨받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컨대 귀속 재산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 일본 정부, 일본 국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일본으로. 포기한 것인지도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 그것을 이제 미군정이 다 인수인계를 받았다가, 미군정이 인수인계 받은 것을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귀속재산을 다 인수인계 받는 것도 지금, 그리고 인수인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민영화, 프라이베타이제이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문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할 일이 많고, 유엔 총회 결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유엔도 우리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고, 모든 사태가 정돈되지 못한 이때 다른 무엇보다도 친일 청산을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가 애매한 때에 내가 이 법을 서명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좀 이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달라라는 이제 이 성명을 발표하는 거죠. 다음에는 2월 8일 성명을 보겠습니다. 2월 8일 성명은 사무분담을 명백히 하라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요청하는 것은 이 성명을 통해서 반민법안을 단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해라라는 말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00년 이러면서 계속 친일 청산을 가지고 질질 끌면서 그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는 것을 막고 빨리 한꺼번에 처리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사할 책임을 극비밀리에 진행하여 범법자가 몇 명이 되는지 다 연락해서 검찰부로 넘긴 다음 재판을 행해서 규정을 낼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예컨대 뭐 그 당시 이광수나 최남선 같이 우리 민족의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일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제시대 말기에 친일로 돌아섰잖아요. 이 친일로 돌아선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 신문에 예컨대 이광수가 잡혀왔다 나면은 그게 뭐 며칠 또 난리가 나죠. 요새 마치 뭐 조국이나 추미애 때문에 뭐 난리가 나시 이제 언론마다 이광수가 잡혀왔다 뭐 이유는 뭐다 뭐 반성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기사로 도배가 되니까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비밀리에 해라. 그다음에 그런 대상이 그러니까 반민법의 범법자 대상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한꺼번에 연락해서 검찰부로 넘겨서 재판을 한꺼번에 해라. 그것을 1년, 2년 끌고 다니면서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지금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가 처처해서 곳곳에서 살인, 방화하여 인명이 위태하며 지하 공작이 긴밀한 이때 경관의 기술과 진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지를 보면은 뭐 대구 폭동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좌익들의 반란이 있잖아요. 실제 뭐 여순 반란 같은 거는 지금 정부가 세우고 나서도 이제 벌어진 일이고 또 곧 벌어질 그 국회 프락치 사건 같은 것들 이렇게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가 처처해서 살인 방화하며 인명이 위태하고 지하 공장이 긴밀한 이때 이것을 조사할 경관의 기술과 전력이 아니면 즉 경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경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친일 청산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은 친일 경찰이니까 다 감방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조사는 누가 하냐.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하고 싸울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월 16일 날 성명을 보겠습니다. 특경대를 폐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특경대가 삼권분립의 헌장과 모순이 된다. 민주주의 원칙에 삼권분립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 국회, 법원이 있는데 국회 아래 지금 반민법의 실상은 국회 아래 이제 그 반민특위 재판부와 반민특위 검찰부를 만들고 말하자면 재판부는 법원에 검찰부는 정부의 기능에 중복되는 게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반민특위 검찰부 아래 이제 특경대가 조사가 있으니까 이건 또 정부에 있는 경찰하고도 또 중복이 되는 거니까 기능이 삼권분립 헌장과 모순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만일 지금 진행되는 바와 같이 며칠에 한 사람씩 잡아가서 1, 2년을 두고 이를 진질 끌면서 하면 이는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다 정지하고 우리의 의도와 합동하여 처리하면 정부에서 협조하여 이 법안을 속히 귀결되도록 힘쓰겠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말하고 같은 거죠. 하루에 한 사람, 일주일에 한 사람. 그래서 막 그 뭐 몇백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모르는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매일같이 언론에서 떠들고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면은 너무 낭비적이다. 그러니까 일을 질질 끌지 말고 일시에 한꺼번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조사위원 2, 3인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면 이제 특경대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 체포한다. 이게 이제 특경대가 활동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 장관의 지휘에서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 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 상태를 정돈케 하라고 내가 지금 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경대가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하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신문 기사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2, 3인이 자의로 사람을 잡아다가 난타 고문하라는 문구나 의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민법에 니네 특경대가 지금 마음대로 영장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니네 깨달아라 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2월 22일 정당한 공론이 필요하다라는 데 가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말들을 내가 했더니 대통령이 친일 분절을 구호한다, 옹호한다는 말을 특별조사위원 중에서 몇 사람들이 한다.
근데 그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국 치안을 보장해서 반란분자를 소청하여 인명을 구제하려는 것이 제일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반민법에 따라서 친일파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치안이 엉망이라 막 여순 반란 사건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판인데 지금 친일파 청산하는 것보다는 이 여순 반란 사건에 그 진압을 해서 말하자면 좌파들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미 미군 철퇴 문제, 미군 철수 문제를 제출한 것은 이제 국회가 미군 철수를 하자고 주장하는 거죠. 과연 치안을 보장해서 민심을 정돈하려는 것인가. 실제 이래서 6.25 전쟁 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49년 6월쯤에 미군이 철수합니다. 이 국회에서 요구하고 해서. 그런데 미군은 그래서 실제 병력은 다 빼고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가죠. 미군을 배척하고 공산군을 청해오려는 주의인가. 이 말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49년 2월에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역사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미군을 빼고 공산당이 내려와서 6.25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발생할 때까지 경찰이 치안을 전담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우려가 49년 2월 22일 날 발표하는 이 성명이 사실은 여기 이승만 대통령의 말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여기 핵심이 내가 특별조사위원회에게 지성으로 설명한 것은 몇십만 명이라도 비밀리에 조사해서 일시에 다 잡아 가두어 그 법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 놓고 일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일을 연계하여 공포심을 내게 한다면 이것이 치안을 고려하는 사람이 하라고 할 수 없다. 한꺼번에 빨리 마무리하자 이거. 친일파 청산. 왜 이렇게 질질 끄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 기술자 중에, 경찰의 전문 인력 중에 기왕 죄범이 반민법에 해당되는 죄범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 치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치안에 필요하다. 공산당하고 싸우려면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치안에 필요한 이유를 내가 누누이 설명한 바는 그 사람들의 죄상은 법으로 재판도 할 수 있고, 이미 그 사람들의 죄상은 일제시대에 저질러진 거니까 다 확인이 되고 법으로 재판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라도 기술은 상당히 이용해서 모든 지하 공작과 반란 음모 등 사건을 일일이 조사하여 인명을 살해하고 동란을 일으키는 위험 상태를 미리 막아서 발로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인데,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친일 경찰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친일 경찰의 죄는 일제시대에 이미 저질러졌던 일이니까 앞으로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반란분자,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없으면은 공산당하고 싸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정리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은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매일 이 사람들 조진다고 하면은 치안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매일 2, 3명씩, 3, 4명씩 상해당하지 않는 날이 없다. 경찰이 매일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래갖고 어떻게 경찰이 마음 놓고 공산당하고 싸우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요 해당되는 부분의 마지막 연설문인데요. 반민 특경대는 해산시킨다는 거고, 여기 보면요. 반민법 특별조사위원 중에서 어떤 국회의원,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도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확인한 겁니다. 요거는 원문에는 없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서 어린아이를 치어 죽였다는데 그 후에 경찰이 조사해서 사실을 소상히 보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시체를 없이 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으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김상돈이 타고 가는 차가, 집차가 이런 사고를 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여기 예를 나오는데요. 수일 전에 국회의원 경호원, 윤치영 국회의원입니다. 윤치영의 경호원이에요. 국회의원 경호원 한 사람, 그 사람의 실명은 전효식인데, 경호원 한 사람이 취중에 대로에서 권총을 난사하여 행인 2명을 직살하고 1명을 중상시켰으므로 경관들이 어찌할 수 없이 필경은 총으로 그자의 다리를 쏘아서 총을 빼앗았다 하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49년 전반부입니다. 49년 3월, 4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특경대를 해산시켜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특별조사위원은 조사만 하고 사법에 넘겨서 행정이나 사법일은 조금 더 참여하지 못한다. 특경대는 해산시켜서 그러한 명의로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 정치할 것이다. 징치할 것이다. 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5건의 대통령 담화 연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반민법에 따라서 친일파 청산하는 게 중요한 일이긴 하나 지금보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공산당이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일에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공산당에 대처하는데 경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근데 반민특위가 자꾸 이렇게 경찰을 잡아다가 조지면 어떡하냐. 심지어 니네 어린애 치어서 죽이고 지나가는 행인을 권총으로 쏴서 죽이고 하는 일을 벌어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해산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 반민법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여주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민법의 그 조사위원 임명장입니다. 네 번째 제4호 임명장이고 김철호를 조사관에 임명한다. 김상덕이라는 사람의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회 김상덕 위원장 이름으로 이런 임명장을 이제 발부하죠. 이게 48년 8월부터 49년 12월 사이에 이런 이제 반민특위에서 활동할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민특위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랏줄에 끌고 이제 반민특위에 불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나는 사진들이죠.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계속 49년 1월부터 반민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게 49년 1월부터 한 4개월, 6개월쯤 되거든요. 매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반민특위 때문에 이제 반민특위 활동을 하다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1949년 4월 14일 기사예요. 김상돈 씨 호위 순경 공판의 회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문이 있는 것을 읽기 좋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 연설에 나온 이제 김상돈의 운전수가 과실치사죄로 이제 사람을 죽여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김상돈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 뺑소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요거는 49년 4월 12일 조선일보입니다. 1949년 조선일보 49년 4월 12일 조선일보인데 이걸 좀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관 총탄의 행인 3명이 사상.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하면서 빨리 일시에 이 문제를 마무리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또 벌어지는 일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국회 부의장 김약수, 그래서 여기 국회의원이 지금 12명, 13명, 그러니까 국회에 말하자면 공산당 프락치들이 들어와서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사건이죠. 이게 49년 전반부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산당의 남한 사회의 혼란과 그 침투가 엄청나서 국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걱정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내가 특경대를 해산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아예 하는 게 이거죠. 특경 해산 내가 명령했다. 반민 체포는 한꺼번에 하라. AP 기자에 엄명했다. 49년 6월 8일 경향신문.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49년 6월 달에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죠.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이 미진했다는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청산도 중요하지만 그 친일 청산을 배경으로 혹은 친일 청산과 동시에 북한하고 관련 있는 공산당들이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고 남한을 적화시키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친일 청산보다 이 공산당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길게 보여드린 바와 같은 연설문, 담화문을 계속 내고 또 실제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그 문제에 대처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사하죠. 근데 만약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보세요. 지금 49년 후반부에 대해서 특경대가 완전히 해산이 되고 반민법이 정리가 되면서 그 친일파 청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는데 1950년 6월 달에 6.25 전쟁이 나는 거예요. 6.25 전쟁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처해야 되는 큰 중요한 일 하나가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도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농지개혁 문제를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관심을 기울여서 농지개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다 받아서 농지개혁 법이 국회에서 질질 끌면서 통과가 안 되니까 그걸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으로 미리 막 진행시켜서 6.25 직전에 농지개혁이 시행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의 적산을 미군정으로부터 인수하는 거, 반민법에 따라서 친일파 처벌하는 거, 공산당의 혼란에 대처하는 거, 농지개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미군 철수 문제에 대응하는 거. 대통령 이승만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건국이 되자마자 6.25 전쟁이 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본인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승만의 선택은 그 많은 일 중에서 당연히 공산당이 남한을 점령하고 남한을 접수하는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고 그 판단은 옳았어요. 그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친일 청산을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이었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명명백백한 사실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면 남침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전면 남침에 이승만 대통령이 앞에서 말한 이런 일들도 하지 않고 당했으면은 그냥 부산까지 그냥 확 밀려가서 끝나는 거였죠. 그렇지만 또 전쟁이 나고 나서대로 여러 가지 열심히 반응을 해서 메가더나 뭐 미국에다가 난리를 쳐가지고 미군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래서 메가더가 서울 수복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 수복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비록 완성은 못하지만 남침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6.25 이후에 지금까지도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세력, 주사파 정권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서부터 6.25 전쟁을 거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인데 좌파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애써 가립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애써 가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사를 단일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야, 친일파 청산 왜 이렇게 못했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친일 청산보다는 정말 공산당하고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문제는 딱 띄워버려요. 그리고 뭐 남한은 원래부터 민주주의와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인 걸로 기준으로 하면서 인권이 엉망이다, 뭐 친일 청산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막 몰고 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입체적인 생각을 할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 말 들으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승만을 흠집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친일 청산 문제는요. 또 같이 봐야 될 문제가 북한에서는 친일 청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사실 제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그 논문의 내용을 조금 제가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친일 청산을 어떻게 했냐 하는 거는 제가 북한 친일 청산론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논문을 김광동하고 같이 쓴 게 있어요. 이게 2013년 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보면은 이제 북한은 말로는 친일 청산을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친일 행위 규정과 처벌, 청산 기록이 없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북한의 친일파 민족 반역죄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6년 3월 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이런 걸 발표했는데 이걸 제가 다른 글에서 이걸로 할까요? 북한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 46년 3월 7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면은 마치 이게 뭐 민간 단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이름인데 이 사실상의 정부입니다. 북한의 정권이에요. 북한 정권이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이다라고 해서 1, 2, 3, 4 그래서 뭐 일제히 침략 당시 어쩌고 저쩌고 쭉 있습니다. 뭐 그럴듯해요. 남한도 반민법에 보면 이런 게 쭉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 13, 14, 15번입니다. 12번까지는 뭐 그럴듯해요. 황국 신민화 운동을 전개하여 지원병, 학도병 징용을 실시하는 데서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 분자. 뭐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13번. 8.15 해방 후 민주주의적 단체를 파괴하며 또는 그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거나 테러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 지도한 자와 그와 같은 단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 혹은 테러 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 이 8.15 해방 후라는 것은 우선 일제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적 단체라는 말은 북한 정권에서 쓰는 말이니까 사실은 자기네 정권의 입장에 있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반동분자들은 친일파에 들어가요. 지금 8.15 해방 후 민족 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즉 8.15 해방 후에 북한 김일성 정권에 반대하는 단체에 활동하는 사람들도 민족 반역자가 됐어요. 15번 8.15 해방 후에 민족 통일 전선을 방해하는 즉 적화 통일을 방해하는 반동단체의 밀정 혹은 선전으로서 의식적으로 밀정행위를 감행한 자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선전을 한 자. 이런 사람들도 친일파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방 후에 북한 정권에 협력하지 않으면 친일로 본다라는 게 북한의 친일파 규정이고 13, 14, 15예요. 더욱 황당하고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게 이 부칙입니다.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즉 이런 온갖 친일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 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해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라는 게 김일성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김일성 저작집 2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칙을 보면은 김일성 정권에 협조하면은 아무리 실제 북한에서 친일파 노릇을 했어도 친일파로 처벌하지 않고 김일성 정권에 협력하지 않고 저항하면은 아무리 일제 때 저항을 한 반일 활동을 한 사람이라도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했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맡은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그 법대로 하려고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과 부딪혀서 막 그게 삼권 분립 논쟁까지 막 벌어지면서 특경대를 해산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 무력 충돌도 약간은 있었지만 큰 분란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어떤 게 더 잘한 겁니까?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친일 청산을. 북한은 김일성 마음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실제 남한에서는 가장 이제 그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항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연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김연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제시대의 조선인으로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인이었어요. 그 기업인이 일본 정부, 조선 총독부와 피치 못하게 협력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오늘날 삼성이나 현대의 책임자가 정부의 책임자와 협력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김현수가 일제시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보면 친일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민특위 재판부가 재판을 해요. 그 재판한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당시 반민특위 재판부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판결을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일제에 대한 그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 선동하는 주요 사례인데, 제가 그 자료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김연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해방 직후에 못한 친일 청산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한 약 4천 몇백 명, 5천 명이 조금 안 되는 친일파 명단에 김연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친일 그 행적이 있는지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두 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세 페이지 남짓하게 이제 그 친일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친일 행적을 보면은 여기 보면 1930년 4월 관선 경기도 도평위원회 임명되었으나 고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친일 행적인 거죠. 그다음에 또 경성주재 만주국 총영사를 했다. 또 중추원의 책임관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친일 인명사전에 나오는 그 김연수의 친일 행적인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김연수 판결문, 반민특위가 그 당시 김연수를 반민특검이 기소한 것을 재판부가 판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정리한 그 판결문이 있습니다. 49년 8월 6일 날 나온 것이고, 이게 좀 찾기가 귀한 건데 제가 여러 그 노력을 해서 어렵게 찾았습니다. 김연수의 반민특위 판결문을 보면은 이 글은 이제 이게 출처가 어딘지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수당 김연수 기념사협회가 71년에 출판한 수당 김연수라는 책의 261페이지부터 276페이지에 실린 수당의 무죄 판결과 특위 이관 가운데 최종 판결문이 수록된 264페이지부터 275페이지 부분을 이제 번역한 겁니다. 왜 번역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말투가 너무 어려워서 요새 사람들이 요거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오늘날의 말로 이제 바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쭉 가서 보면은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이 김연수에 대한 판결문이고, 위 사람에 대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부는 검찰관 심상준의 관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아래와 같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그래서 이유에 보면 이제 이 무죄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그 친일 인명사전에서 지적되고 있는 친일 행적에 관한 문제를 이때 이미 재판부가 다 따져봤더니 이것은 무죄다. 이것은 적극적인 친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판결문에 그 주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21년 3월 일본 경도 제국대학 경조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부터 45년까지 경성방직 주식회사, 남만방직 주식회사, 중앙상공 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하여 기타 15개 회사의 중역을 거쳐 조선 실업계에 상당한 권위와 존재를 보유한 자로서, 첫 번째, 이게 이제 기소되는 이유입니다. 1933년 0월 0일 경기도 관선도의원에 임명되었고, 두 번째, 39년 0월 0일 만주국 주경선 명예총영사에 임명되었고, 40년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책임 참의에 임명되었고, 40년 민간인으로서는 결정된 임전보국단의 간부에 선임되었고, 42년 국민총력 조선연맹 사무국 후생부장, 이게 친일단체죠, 에 임명되었고, 42년 학병제도 동경유산에 참가하여 명치대학 강당에서 연설로서 청년학도의 출정을 권유하는 등 일본의 전쟁 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라고 함에 있다. 즉, 이 공소사실, 그 당시 검찰부가 기소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늘날 김연수의 친일 행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항목들과 다를 게 없어요.
이 문건에 나온 민족문제연구소가 김현수를 친일파라고 지목하는 이유와 이 판결문에서 지금 공소사실로 적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은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항목들인데, 지금 1933년 경기도 관선 도의원 임명의 사실 제1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 및 조사위원회 조사관 서상렬의 증인 박석기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전라남도 장성 소재의 자기 농장에 출장 중이었는데 의회에도 도지사 와다나베로부터 관선 도의원을 임명할 터이니 승낙하여 달라는 전보가 왔으므로 대단히 불쾌히 생각하고 즉석에서 거절의 회신 전보를 치고 약 일주일 후에 귀경한 즉 이미 임명의 발표가 있었으나 하던 개의치 않고 그 임기의 3년간 한 번도 출석이 없어 그 자리는 사실상 결혼 상태로 공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인 경기도 관선 도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죄에. 그 다음에 이제 중취원 책임 참의 부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940년 5월 중취원 책임 참의에 임명된 점은 공소인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 및 조사위원회 조사관 서상렬의 증인 최두선 등 백관소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어느 날 피고인이 경방 사무실에서 신문을 본즉 의외에도 최린, 이병길 피고인 등과 같이 중취원 책임 참의로 임명된 발포가 있었으므로 너무도 불쾌하여 즉시 중취원을 찾아갔던 바 점심시간이 되어 대부분의 직원은 퇴실하고 서기관 1인을 만나게 되었더니 동인의 말이 덮어놓고 참의된 이상 그러니까 참의에 임명된 이상 총독이야 각 고관에게 인사의 말을 하라는 행태로 보아 거절이 용이치 않을 줄로 알았으나 내무국장 상랑은 다소 안면이 있고 해서 좌우간 만나기로 하였더니 그자는 당장 관료 냄새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훈시 비슷한 말을 하면서 임명의 경위에 대하여 본래 당신이 이런 방면에 출명, 이름을 내놓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교섭 없이 오히려 거절로 끝날 것을 염려하여 협의가 없이 한 일이니 미안하나마 양해하여 한다고 간절히 부탁하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고 무슨 방법을 찾아주길 희망하였으나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주위의 압력이 부득이하게 2, 3차 본회의에 출석한 정도로서 묵종의 태도를 취했지만 한 번도 발언한 일이 없이 상징적인 존재로 지냈다는 것은 외당국이 패전의 말기적 현상에 당황하여 우리 한인의 전체적 협력을 가장하고 경내의 인심을 고무하기 위하여 생각이 있든 없든 각계의 중진급 인물을 억지로 데려다 필요한 각 기관에 책임 배치게 한 당시의 사회 정세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즉 그 당시 상황에서 김연수를 총독부가 일방적으로 책임 참의에 임명을 했는데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 자리를 그냥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확인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적극적인 친일이 아니니까 친일파로 볼 수 없다. 친일파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승만 당시에 이미 친일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깊이 있게 판단을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지금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서 다시 꺼내가지고 뭐 친일파 정선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일파 청소하는 것보다 공산당하고 싸우는 게 훨씬 더 그 당시에 중요하고 나라가 운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 맞았다. 북한도 친일파 청선 엉터리를 했다. 북한은 더 엉터리를 했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철저하겠다. 김성수의 사례를 봐도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고민 끝에 김연수를 김성수가 아니라 김연수를 친일파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 당시 이 문제를 마무리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면은 건국되고 나서 48년 8월부터 6.25 전쟁이 날 때까지 약 2년 동안에 가장 우리 지금 시점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친일 청산의 부실한 부분, 이 사실은 그 맥락을 해방되기 전, 그러니까 건국하기 전 해방 전국, 즉 미군정 때의 좌우 혼란과 연결지어 봐도 그렇고 또
6.25 동란이 벌어지고 나서 6.25 때 있었던 일과 연관지어 봐도 그렇고 가장 시급했던 일은 공산당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공산당과 싸우는 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철저했고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매겼고 그 우선순위를 매긴 끝에 친일 청사는 가급적 빨리 일시에 짧게 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재판부는 열심히 해서 김연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내놓았는데 오늘날에 와서 친일 청산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그 이면을 뒤져봐야 되는데 그 이면을 뒤져보면 결국 북한하고 연계된 주사파 정권의 어떤 그 공작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청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틀딱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틀딱TV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유석춘 틀딱TV 치면은 바로 나오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